직접 국민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시위하시고 전 말도 안 돼 자꾸 하시고 하니까 헌법이 규범력이 생긴 거예요. 유지된 거고 살아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은 오랜 기간 동안 장식적 헌법이라고 분류를 해왔었어요. 세계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그냥 독재 정권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장식, 액세서리로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87년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생기고 많은 국민들이 나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줘 또는 그거는 헌법적으로 비춰봤을 때 잘못됐어 이렇게 따지면서 헌법이 점점 힘을 갖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항상 헌법이 동일한 규범력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흔들려요. 박근혜 때도 많이 흔들렸었던 거죠. 그때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200만 300만 나오면서 저런 대통령은 헌법 안 지키고 있다 나가야 돼 쫓겨나야 돼 하니까 딱 이렇게 쓰면서 된 거고 이번에도 사실은 정말 저렇게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를 많은 국민들이 물러나 꺼져 해가지고 사실 헌재가 힘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자체 내의 규범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은 많다. 알게 된 것들이 있죠. 특히 계엄의 요건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더라.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건 국가의 기구를 구성할 책무로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런 태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제 개헌 논의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률안 제2요구권이라고 불리는 거부권도 아무 제약 없이 쓸 수 있나 저렇게? 자기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것도 무조건 다 거부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 우리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윤석열이 준 시사점 중에 하나가 우리 헌법에 이렇게 한계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질의는 아닌데요. 피오로님께서 열일하시는 박주민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민영님께서 대선 반드시 승리합시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정성희님께서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헌법까지 챙기면서 살기엔 너무 현실이 팍팍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 죄송할 정도로 힘들죠. 그러니까 작년에 자영업자 중에 폐업하신 분들이 90만이에요. 역사상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경제가 성장한 이후로 최초로 쓰레기 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소비 이런 게 다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7년째 저성장이 고착화됐고요.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이 예측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예요. 굉장히 낮죠. 1.6%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란 터졌죠. 트럼프가 고관세 하고 있죠. 이래서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질 거라서 굉장히 올해도 내년도 어려운 또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진짜 민생 우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회복도 시켜 나가겠습니다. 같이 이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한 번 정도는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왜?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 설계도거든요. 나라 설명서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제품 사고 나서 설명서 안 보는 사람들 없대요. 근데 하도 이게 자꾸 고장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장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설명서 설계도 한 번쯤은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들은 바로 조기에 그냥 처벌해야 돼요. 잠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국회의원은 이번에도 대선 도전하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거기에 편승하려고 저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만들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헌법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실수를 한 거 깨달으면 다음부터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설계도는 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울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공부를 할 때 헌법이 점수를 따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짧지만 또 나오는 것은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영역이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전 국민들이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사회를 의뢰받으면서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쉽게 잘 쓰여져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연님께서 12.3 비상계엄과 지방소멸 심화에서 나타난 현행 헌법 체계의 허점을 제7공화국 개헌으로 돌파할 방법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그리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있어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한반도 정세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항별 부칙 조항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떠신지요? 헌법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도 많고요. 특히 이제 기본권 관련된 건 198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40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기후위기도 왔고, 그래서 환경권이라든지, 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많은 참사를 겪었잖아요. 안전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권이라고 불리는 뭐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권한들이 그냥 국가가 노력할 의무 정도만 부과해 놨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담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허수로 해서 권력이 남용되는 부분은 좀 못하게 좀 해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소멸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이거 개헌이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행정수도를 이전하자 그랬더니 관습헌법을 이유로 헌재가 결정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세종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를 옮기겠습니다 했더니 헌재가 그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에 조항이 없어요. 헌법에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도 아닌 짱구를 불린 거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듣도 보도 못한 걸 갖고 온 거예요. 지기현보다 100배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판결이 있어서, 그러면 개헌을 할 때 아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놔야 되나? 여기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면 누가 정한다? 국회가 정한다. 아유, 똑똑해요. 국회에서 이제 수도법 이런 걸 정해서 하는 걸로 하나?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지방소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추가적으로 고민되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 관련된 조항을 좀 더 강화하자. 지금도 109조가 있어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하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좀 더 폭넓게 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막 저쪽에서 사회주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또 논란이 되겠지만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 어렵고 방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방에 말씀하실 수 있는 박주민 의원님 참 좋습니다. 이번엔 현장에서 몇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미국 이제 독일 분이 이사대전 좋은 말씀도 들었는지 좀 몰랐는데. 저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거나 주장한 게 뭐가 하면은 헌법 1조 사항을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이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민부나 이민청을 통해가지고 남한의 2천만 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헌법 1조 사항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언제쯤 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그 걱정 또는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사례들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 보면 대규모 이민을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문화적으로 다른 그룹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충격을 가져옵니다,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민을 받는 정책을 한 나라들은 이민의 우호적인 나라들조차도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부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인구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그 북부 유럽이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다 국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적극적인 이민을 받는 정책보다는 제가 걸어 다녀도 돼요? 그 정책보다는 여성의 노동을 노동시장에 순조롭게 투입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돌봄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솔직히 지금 당장 뭐 이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낸 정책 자료들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성 노동이 순조롭게 노동시장에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명 난리면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되기 위해서 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무상 보육을 2년간 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상 보육을 2년 하겠다. 날리면 맞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지금도 심하게 겪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또 다른 원인이 노동 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인력을 노동시장에 투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무상으로 보육을 국가가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 저쪽에 있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빨갱이! 이렇게 했죠. 바이든이 또 냈던 공약 중에는 전문대 2년도 무상으로 하자는 공약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공화당이 반대해서 온전히 다 되진 않고 수정 축소돼서 관철이 됐는데 왜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자 그랬을까요? 물론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 있었으면 빨갱이라 그랬겠지만요. 산업이 전환되려면 자본만 이동되면 됩니까? 인력이 이동돼야 되는데 이 인력은 교육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까? 그럼 산업을 빨리 전환해서 새로운 산업에서 경쟁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인력도 빨리 이동돼야 되는데 교육을 사다리처럼 누군가 해줘야지. 우리가 합시다.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을 할 테니 빨리빨리 이전해서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립시다. 이래서 그렇게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빨갱이라서 그래요? 무상보육 빨갱이라서 하자 그래요? 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참 70년대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세계적 조류에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욕 나오는 김에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제가 재작년에 배달의 민족, 뭐 쿠팡 이런 데 항의 방문을 가서 사장들을 만났어요. 사옥에 쳐들어가서. 그런 건 잘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배달의 민족을 왜 저희가 찾아갔냐면 배달 음식 수수료를 44%를 한꺼번에 올린 거예요. 44%. 그래서 막 항의 방문 가서 사장을 만나서 왜 44% 갑자기 올리냐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쿠팡하고 쿠팡 이치하고 경쟁하느라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44% 올렸대요. 여러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경쟁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경쟁하는 가격을 44% 올렸대요. 근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독점이 돼 있다는 거죠. 2개 정도 주체가 쿠팡 이츠와 배달의 민족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담합이 되든 지들끼리 어떻게든 하면 경쟁을 하더라도 가격을 막 올릴 수 있는 거예요. 44%는 거의 절반 이상 올린 거잖아요. 하루 사이에. 그럼 시장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때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뭐였을까요? 시장은 이미 망가졌는데 시장에 맡겨두겠다. 빌어먹고. 시장은 작동도 안 되는데 작동도 안 되고 시장이라는 존재도 하지 않는데 맡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도 최근에 유시민 작가나 이런 데 인터뷰하면 국가가 너무 자기 책임을 방기했지요. 다 맡겨만 뒀지요.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게 그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신기술 개발이나 그 주도를 안 합니까? 어느 나라가 주도를 하네요? 제가 맨날 강의하고 다니지만 여러분 차에 타면 항상 키는 내비게이션, GPS라는 기술로 작동되거든요. 그 기술 누가 개발했어요? 미국인데 누구? 웬만한 건 다 미국이 했어요. 미국의 해군. 배가 태평양에 떠 있는데 어디에 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받았는데 어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위성이 좌표를 찍어주는 거죠. 실시간. 여러분 지금도 핸드폰 우리 의원실고 만지고 있는데 저 터치스크린 기술 누가 개발했어요? 미국이에요. 아이 알아. 미 육군이 개발했어요. 예. 여러분 문샷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샷?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나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10년 내에 인간을 달로 보낼 거야. 그리고 나사를 만들죠. 거기에 과학자들 끌어대고 엄청난 돈을 투여하죠. 그래서 컴퓨터가요, 예전에는 간단한 연산하는데도 이 건물보다 더 컸었어요. 그걸 줄여가지고 로켓 안에 집어넣었어요.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일을 한 거예요, 나사에서. 야, 저거 어떻게 로켓에 실지? 3년 내에 해. 그래서 그걸 막 줄인 거예요, 크기를. 예. 로켓 기술, 자동 항법 조종 장치, 불에 안 타는 소재들. 그거를 미국이 수십 년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코로나 초기에 백신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통제했죠. 어떻게 가능했어요? 사기업이 만든 백신인데. 정부가 투자했잖아요. 네. TSMC 초기에 정부 지분이 51%였어요. TSMC 아시죠? 대만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삼성 이건희가 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다 모여. 컬러 TV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래요. 놔둬야 된대요. 너무 방기돼 왔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아작이 났고 우리의 상대적인 기술 우위가 다 여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AI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섰어요. 자율주행 우리나라보다 앞섰습니다. 반도체 우리나라보다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 우위고요. 메모리 반도체 거의 차이 없습니다. 철강, 조선 다 그렇습니다. 이제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자라고 우리 대표가 국부펀드 만들어서 돈 때려 박자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헌법과 그 다음에 앞으로 바꿔놔야 될 헌법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도 지금 뭐 노동자로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저도 활동을 지금 한 10년 이상 이렇게 뭐 세월호부터 해서 이태원 참사, 그 다음에 각종 뭐 쿠팡, 뭐 이런 저도 이제 뭐 이 화물연대 간부로 있으면서 그 대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활동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지금 특히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사촌 형님 중에 민주당으로 해서 이렇게 뭐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특히 대구는 힘듭니다. 맞아요. 예. 남구의 뭐 하여튼 기초단체장으로서 나와가지고 저는 같이 활동하고 다니면서 그만큼 힘들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또 민주당이 이 대구에서 경북에서 더 발전되고 이렇게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도 하셨겠지만은 저는 그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오시는 분, 그분도 뭐 여러 단체들 시민들이 국부로 해서 단체 뭐 공기업이면 공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본 주민들한테 돈을 일괄적으로 다 주자. 이 뭐 소득 이렇게 뭐 평등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 그런 거를 용해인 의원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런 걸 들어가서 이재명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어떤 여러 가지 좀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지금은 기존의 어떤
산업 구조로 과연 계속 추가적 성장이 가능할까? 추가적 성장이 가능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을 계속 추구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기존의 방식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수출로 먹고 살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의 상대적 우위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과정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유무역 시대입니까 지금?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FTA 맺었던 거에 따라서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다 FTA 체결된 나라들이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유무역은 이미 폐조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국제 교역량도 줄어들고 있고, 교역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두 가지 이유, 기술의 상대적 우위가 줄고 여러 가지 장벽들이 생기면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존 방식으로 돌파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국내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에 대략 한 12%, 중소기업 일자리는 대략 한 88% 되는데, 중소기업 일자리 평균 임금의 평균이 대기업 일자리 평균 임금의 4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나쁜 일자리가 됐죠. 예. 뭐 그래도 대기업은 좋죠. 왜냐하면 대기업은 수출을 하는 게 핵심이니까. 수출을 한다는 건 시장이 국내에 있어요, 국외에 있어요? 네? 국외에. 자, 임금은 생산할 때 단가, 비용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력이에요. 시장이 국외에 있으면 국내의 소비 여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굳이 필요 없죠. 싸게 만들어서 바깥에 파는 게 더 중요하죠. 임금을 많이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임금 올려주면 단가만, 왜 해외에 파는데 단가만 올라갈 뿐이에요. 국내는 팔 생각이 없다니까, 별로. 예. 국내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게 우리가 진짜 행복할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우리 대표도 얘기하는 게, 그런 방식 말고 혁신 성장, 뭔가 혁신적인 것들이 나와서 성장을 좀 다시 한번 이끌어보자, 라고 얘기했고, 그럼 혁신을 만드는 방법이 봤더니 해외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국부펀드처럼 국가가 엄청난 재정을 투여하기도 하고, 두 번째, 돈을 투여한다고 성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 돈을 R&D 예산 이런 걸 받은 애들이 미친 짓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미친 시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인재를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야, 너도 전문대도 그냥 공짜로 가고 해봐.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런 인재들이 도전해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너 실패해? 너 그럼 끝이야. 한번 해봐, 근데. 한번 해봐. 실패하면 너 끝이야. 해. 대신 성공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이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대부분 혁신적인 사회, 혁신지수가 높은 사회들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해. 찾아보세요. 혁신지수 1등부터 10등에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왜? 걔네들은 실패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예. 도전해서 실패한다고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걔네들은. 예. 미국 같은데 보상이 워낙 센 구조라서, 인센티브가 워낙 센 구조라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 북유럽 국가들은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혁신 시도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대표도 지금 두툼한 안전망, 대표 교섭단체에 가서 들어보세요. 혁신적인 인재, 그 인재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두툼한 안전망, 국가의 선도적 투자와 재정적 역할, 이게 지금 근데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날리면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경제 구조를 좀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끝내야 돼요? 2분만 더 할게요. 미국의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고 미국의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네, 1880년대부터 191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의 민주당은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후로 쭉 미국의 민주당은 큰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보세요. 미국의 공화당이 북부를 원래 배경으로 했습니까? 남부를 배경으로 했습니까?
남북전쟁 때 보시면 북군이잖아요. 북군. 예. 그리고 민주당이 남군이잖아요. 남군. 옛날에 서부 영화 많이 봤을 때 북군 남군 많이 나왔었죠. 북부가 공업지대였어요? 아니면 농업지대였어요? 그럼 인구가 많아요, 저거요? 많죠. 그러면 공화당이 선거하면 대부분 이기죠. 그쪽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데. 그잖아요. 인구가 별로 없는 남부를 베이스로 하면 민주당이 이기려면 이길 수가 없죠, 이기려도. 근데 1920년 이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대공황이 와요, 미국에. 대공황이 오는데 공화당은 시장 불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얘네들도.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모토로 삼아요. 근데 시장이 망가져서 공황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현재 시장이 망가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망가졌는데도 계속 시장은 개입 안 할래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미국 국민들이 맨날 선거에 지고 약해 빠진 민주당을 에이씨 공화당 싫으니까 너 한번 해봐라고 해줘서 당선된 사람이 누구예요?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 엉겁결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될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해요? 뉴딜이라는 걸 해요. 뉴딜. 뉴딜의 핵심이 3R이에요. 3R.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회복하고 리폼, 개혁하는 거예요. 대개혁. 근데 가장 주요한 성과가 리폼에서 나와요. 개혁. 어떻게 개혁을 하냐? 노조를 만들 권한을 보장해주고 금융의 투기적인 그걸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시장의 독점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등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완전히 기초적인 사회 보장책도 루즈벨트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공화당 정부 시절에 잊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포 같은 맨이라고 불러요. 포 같은 맨. 잊혀졌던 사람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대동단결을 합니다. 그걸 뉴딜 연합이라고 해요. 노동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이 와 민주당 좋다. 그리고 떠오르 그 당시 신행하던 중기업, 무거운 기업 중기업이라고 그래요? 중공업 자본들 이런 사람들까지 신기하게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합을 만들어요. 그걸 뉴딜 연합이라고 해요. 뉴딜 연합이 만들어진 뒤로 1980년대가 가까워질 때까지 민주당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계속 대선에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많이 바꾸죠. 그때가 미국의 황금기예요. 그때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이민만 가도 무조건 자동차가 2대, 컬러 TV 3대, 냉장고 2대. 어마어마하게 고도동장을 하죠. 근데 그때 마무리해달래요.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유럽의 3인주의라고 하는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이 있었다면 미국은 뉴딜이라는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포 같은 맨을 규합해낸 거예요. 제가 이 얘기 길게 하는 얘기 뭐냐. 대구나 영남에는 포 같은 맨 없습니까? 대구엔 자영업자들 안 힘들어요? 대구에는 배달하시는 분들 안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민주당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니 대구에 계신 분들 지방소멸 때문에 힘드시죠? 저희가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 같은 맨들이 다 우리에게 모이죠.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거예요. 대구도 우리는 그냥 영남 사람이야, 대구 사람이야 이 생각만 강하신 거죠. 그거를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뚫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대구든 영남에서든 민주당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모인 분들과 함께 사회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길입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우리 다음은 헌법 퀴즈 시간이 원래 마련되어 있었는데 너무 길게 할 수는 하나 퀴즈만 내겠습니다. 맞으면 한 문제입니다. 꼭 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대한국민이 이렇게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한 분 한 분 책임감 있게 이렇게 우리 나서왔고 우리 헌법 수호했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단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앉아 그대로 촬영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들어주시면 됩니다.